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겠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법으로 통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인이 됐는데,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유동적 무효 판례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며, 어떤 계약을 쓸 때 허가를 받아야 되며,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을 때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방대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꼼꼼히 좀 챙겨야 되는데, 공법적 색채가 짙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셔요. 자, 그럼 이제 간략하게 보는데요. 허가구역은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든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요, 지정하여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구역만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한민국 영토 전국에 다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허가구역은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나 토지의 이상적인 거래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이제 지정하죠. 근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2개 이상의 시도. 그럼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다. 그래서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지만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강남구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허가구역 지정권자 가볍게 요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2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국장이.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다, 시도의사가. 이렇게. 그럼 이제 허가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는데, 그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그림을 보면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줄기만 잡아주시는데, 그러면 투기적인 거래가 있는가 성행하는가 하고 조사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도시계획위원회 있는 거 들어봤어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요.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그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이걸 도계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계위 심의를 거치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지정을 해요. 그럼 지정을 했으면 어떤 지역을 지정했는데, 국장이나 시도사가 지정했으니까 이제 공고를 해줍니다. 요 지역이 묶였다. 그래갖고 이제 지형도까지 공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형도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가지고 축척 25,000문에 50,000물 지형도까지 공고를 해줘요. 요 지역이 묶였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공고가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지체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시도의사는요, 시군구청장한테 무조건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자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왜 이 시군구청장한테 알려주자 하면요, 그러니까 지정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강남구를 묶었다. 강남구청에 통지해준다는 얘기죠. 왜 시군구청한테 이자에게 통지해주냐면요, 이자는 허가권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 전에? 그러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군구청장한테 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통지해줍니다.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통지해주고요. 그럼 시군구청에 통지 받았잖아요. 그럼 이분은 지체 없이 등기수장한테 또 통지해줘요. 왜 등기수장한테 통지하게 돼 있냐면요, 그러면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증이 첨부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첨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수장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등기수장한테 다시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구청장이 다시 공고해요.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한 자가 공고를 했지만 시군구청의 허가구역 지정 통지를 받으면 다시 공고합니다. 이때는 날짜가 있어요. 이때는 며칠 이상 공고해야 되느냐? 7일 이상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허가구역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열람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숫자는 열람이니까 15으로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군구청에 공고했을 때 7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고, 15일간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효력이 발생해야 되죠.
그럼 효력 발생은 이거 아주 무지하게 잘 묻는데 허가구역 지정공고 나갔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지정공고한 거예요. 여기도 공고 있고 여기도 공고가 있는데 허가구역 지정을 한 국장이나 시도자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예요. 우리 과목에서 5일은 딱 2번이거든요. 2번 다 중요합니다. 이제 숫자 다 기억할 건데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허가구역 지정은요. 일단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하거든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지정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3년 지정했거든요. 근데 다시 여전히 토지 거래가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다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지정할 때는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그대로 준용하는데 이때 다시 지정할 때만 재지정이죠 이게. 재지정할 때만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다시 지정할 때. 그럼 최초로 허가구역 묶을 때는요.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재지정할 때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럼 기억이 조금 오래 갈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들은 허가권자라고 그랬죠. 아주 잘할 거예요. 토지 상황을. 그러니까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지정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번엔 해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투기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해제할 때는요. 관계 행정기관의장, 시도의사라든가 시군구청장이 이거 해제달라. 강남구청장이 허가구역 묶은 거 풀어달라. 해제 요청하면 그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기속성을 띠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해제 요청 시 이 해제 요청이 적합하다. 그럼 반드시 해제를 하게 돼 있다. 이게 지정권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큰 차이가 있죠. 국회가 요청하면 반드시 해야 되죠. 자, 그럼 거기까지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절차 이거 있잖아요. 매회 축제예요. 그래갖고 이제 요 그림을 꼼꼼하게 설명해 놓은 게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도계 심의 거치고 공고 통지하고 열람하게 해주고 효력 발생 5일 후에 하고요. 그 다음에 해제 축소한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면 해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무니까요. 그럼 허가구역 묶였거든? 그럼 어떤 계약을 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허가구역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요. 이 안에 있는 토지로서 일단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돼요. 일정 면적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한 토지만 대상이에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계약과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 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억할 거거든요. 그럼 허가구역 내 토지를요, 내가 빚감 대신 이 토지를 줄게. 대물변제 예약을 한 거예요. 민법시행률 대물변제를 공부하는데 그런 예약을 하게 되면 그것도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허가구역 토지로 대신 주겠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유상계약이어야 됩니다. 그럼 무상계약에 들어가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미리 이거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행위 3가지. 법률행위 3가지가 뭐냐면 매매, 교환, 증여. 이 3가지하고 법률에 규정이한 물권동 사유 3가지. 상속, 판결, 경매. 이 6가지는 항상 따져봐야 돼요. 매매, 교환, 증여. 그러면 매매, 교환은 유상계약이 맞죠? 그럼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일정 면적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매매했다 또는 교환계약을 했다. 그럼 토지거래가를 받으라. 이 얘기죠. 근데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죠. 그럼 증여는 토지거래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증여는 토지거래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상속, 판결, 경매를 따져보는데 상속의 경우는 규제 대상에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 맞죠? 그러니까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은 허가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판결은
규제 대상에 또 피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판결로 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등기 촉탁해 주는데 왜 그러냐? 여기서 이제 미리 감 잡습니다. 판결은 농지를 판결로 취득하든 허가구역의 토지를 판결로 취득하든 이거 전부 다 농축증 받아야 되고 허가증 받아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 짜고 칠까봐. 짜고 칠까봐. 예를 들어서 갑을 간에 토지거래 허가원 토지를 거래한 거예요. 근데 허가를 못 받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전등기 해라. 그래가지고 갑이 일부러 법정에 2번 출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송법상 의제자백이라고 그래요. 의제자백. 그러면 패소 판결 나갑니다. 이전등기 해줘라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결국 짜고 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판결은 규제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모두 들어간다. 짜고 치는 거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지를 판결로 취득한다? 농지 취득자액 증명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전등기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경매예요. 경매. 경매로 허가구역의 토지를 낙찰받는 거예요.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걸 주의해야 돼요.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안 된다. 왜 그랬을까? 경매는 법정에서 입찰 방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본 거예요. 입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경매는 허가를 면제해 줬어요.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럼 투자의 대원칙 1번. 투자의 대원칙 1번이 뭐예요? 정부가 눈여겨보는 곳에 투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부가 눈여겨보는 것, 그러니까 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곳에 투자한다.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얘기는 그런 소문이 차츰 돌아요? 재개발하겠다? 소문이 돌아.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맞습니까? 그러면 허가구역 토지를 내가 취득해야 되겠는데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경매물건 찾아보면 되네.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이점이 원래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이렇게 이제 따져보는 건데 소유권이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지상권이 들어갔어요. 지상권이. 왜 그랬을까?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계약하는 거예요. 그럼 지료가 있다. 그럼 이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상권은 아직 민법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용어만 들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제 했어요? 아, 어제 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또 민법하고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요. 민법의 기초가 안 되면 2차 과목은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민법의 기초가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지상권 편에 공부하시면서 최단 존속 기간이 있다는 거 들어봤죠? 지상권의 최단 존속 기간.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사 약정으로 변경하더라도 그거보다 이제 약한 것은 효력이 다 없습니다. 그 민법이 규정한 대로 이제 다 가는데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은 최단 기간이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허가구역 내 갑거리 거래하는데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은 최단 기간을 보호하기 때문에 거의 매매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으로 했다? 그럼 이때는 30년 가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매매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권을 자꾸 피해가니까 유일하게 규제 대상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로서 지상권이 들어왔는 게 이게 유일해요. 그걸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봅니다. 여기는 지상권 설정 계약도 허가 대상에 잡혀 있다. 다른 건 전부 다 소유권이 대상이에요. 농지도 소유권 대상, 거민도 소유권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도 소유권 대상이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물론 임차권이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지상권이 유일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 외국인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게 소유권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줄기를 잡아주시고요. 자, 그럼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뭐라고 막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일정 면적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요 면적을 초과해야지만 허가 대상이 되는데 이번 순환 때는 기초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값만 잡고 가는데 이거 나중에 숫자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법 시간인데 요 숫자 공부할 건데 어쨌든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미예요. 미지형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밖은 이렇게 이제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 면적을 초과해야지만 일단 허가 대상이에요. 이게. 그럼 이 얘기네. 강남구가 지금 토지거래하고 묶여 있는데 강남구에 여기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주거지역이면은 기준 면적이 몇이에요? 60이지.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초과해야 돼. 다만 이제 허가구역 지정을 하면서 이걸 조정할 수 있어요. 이 면적을. 그러니까 지정을 하면서 지정권자가 이걸 축소시킨다. 그럼 10%까지 늘린다. 300%까지 3배까지 면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남 지역은요. 지금 현재 6제곱미터로 묶여 있어요. 6제곱미터 초과하는 건 모두 허가 대상이야. 다. 6제곱미터. 10%까지 이거 줄일 수 있거든요. 이 면적을.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이 숫자 나중에 암기할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는 요것도 이제 그림을 요거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기초니까. 그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이제 할 거예요. 관할은 토지소지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겠죠. 허가 신청하는데 이거 중개거래일지라도 우리 개업공사는 허가 신청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만 개공한테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허가 신청은 누가 해야 돼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지. 그리고요,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요, 이거 할 때요,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있죠. 자금 조달계획서. 이거 무조건 내야 돼. 무조건 내야 합니다. 자금 조달계획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갔거든요. 자금 조달계획서 첨부해가지고 이 토지 이용계획서도 첨부해야 돼요. 해갖고 딱 들어가면 처리기한이 기본적으로 며칠이냐? 15일이에요, 이것도. 그럼 외국인 허가 처리기한 원칙하고 똑같네요. 외국인도 15일이었죠. 그래서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5일 내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또는 선매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면 이게 그 사실 통지 주는데 이 선매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 이게 먼저 선자에다가 살매자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선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공원용지로 쓸 계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사겠다고 협의 중이었는데 이걸 거래하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온 거야. 그럼 이런 사실이 있다면 이 사실을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며칠 내? 15일 내. 그래서 허가 불허가 처분, 선매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해 주는데 이 선매란 말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협의 매수를 얘기합니다. 협의 매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수용이란 말 들어봤죠? 수용은 강제 매수지. 그러니까 선매는 수용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협의 매수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뭐 선매란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가 불허가 처분을 15일 내에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미리 이제 짚습니다.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우리 허가관청 시군구청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15일이 끝난 다음 날이에요. 이 15일이 끝난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허가 간주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 해줘야 되는데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 안 해줘 버리면 이게 15일이 끝난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이제 요거 1개월 이렇게 써 있는데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은 이의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이때는 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해하면 되고 이의 신청은 몇 달 내 알아? 1개월 내에. 그 다음에 이번에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불허가 맞아버린 거예요. 허가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럼 불허가 때려버리면요. 이거 네 사라 그럴 수 있어요. 네가 사. 토지 소유자는 시군구청장한테 네가 불허가 때렸으니까 나 이 토지 팔라고 했는데 네가 불허가 때렸으니까 네가 사. 그럴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매수 청구. 역시 몇 달 내에 할 수 있다? 1개월 내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군청에 꼭 그 토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매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 이런 데다가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매수를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토지거래허가 절차였거든요. 간단한 절차였는데 나중에 이 그림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기억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그 얘기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첨부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금 조달계획서 이렇게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조사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허가 불허가 처분을 이제 해주게 돼 있는데 허가 기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 기준은 우리가 이제 기본서 나갈 때 확실할 거거든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요러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실수요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실수요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 후에 내 전원주택 용지로 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쓰겠다. 이런 건 실수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2년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통째로 도움자 다 암기 들어갈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 허가받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다음 페이지에 계획 등의 적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의 보존과 주민의 생활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면적도 적정해야 돼요. 면적의 적정성도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실수요성이 있을 것, 도시계획에 맞을 것, 면적도 적정할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가구역 토지를 내가 전원주택지로 쓰겠대. 그러면 전원주택 용지로 쓰겠다. 은퇴 후에. 그럼 전원주택 용지로 쓴다면은 통상 우리가 평으로 따졌을 때 몇 평 정도가 전원주택지로 적정한 것 같습니까? 300평. 좋아요? 너그러우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전원주택지로 주로 제일 많이 썼던 게 250평이나 300평이었거든요. 근데 땅값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은 전원주택지가 100평도 있고 80평도 있어요. 근데 전원주택지는 기본적으로 30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래갖고 전원주택단지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 옆에 밭이야. 이거 사야죠. 이 앞에 논이야. 이것도 사야지. 이 옆에 과수원이야. 사야죠? 그래갖고 한 3,000평은 만들어야지. 그죠? 그래야 전원주택지 정도 사는 거 정도 되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집 짓고 여기 답, 과수원이니까 이건 농지거든? 여기다가 무 요만큼 심어놓고 그다음에 논에는 벼 요만큼 심어놓고 여기다는 사과나무, 감나무 몇 개 심어놓고 나머지는 다 잔디 깔아야지. 잔디 깐다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철조망은 요렇게 쳐야지. 그럼 너무 큰가? 이래야 사람 사는 것 같지. 땅덩이도 넓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300평 정도면 거주용 주택용지로 적정한 것 같은데 3,000평 취득하겠대. 그럼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은 15일 내에 해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5일이 여기 나오는 거고요. 이게. 그 다음 이제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 안 해버리면 이 15일이 끝난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끝난 다음 날에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받은 토지가 농지였어요. 농지. 그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취득자격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허가구역인데 요 안에 있는 토지가 농지였어요. 그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요. 일단 이렇게 되잖아요. 허가를 받고 농지 취득자격증을 받아야 된다. 둘 다 받아야 되냐 이 문제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으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농취증 의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무지하게 고맙게도 잘 물어요 이거. 그래서 허가구역 내 농지였다. 그럼 허가증 받으면 농취증 의제. 농지 취득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의 거민이 있어요. 계약서의 거민제도. 이거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 할 때 이거 잠깐 거민을 언급했었는데 계약서의 거민 받은 것으로도 간주합니다. 계약서의 거민제도는 그거라고 그랬죠.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거민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서 원본이 있으면 여기다가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계약서 원본에다가 거민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와야 돼요. 이거 계약서의 거민제도예요. 이게. 그래갖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면 신고필증을 받는데 신고필증 받아도 거민 의제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증 받아도 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의제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 한 달 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허가 불허가 처분에 이의 신청 한 달 내에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이게 요거 1개월을 이제 주로 기억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허가 처분 나가버리면 네 사라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매수 청구. 역시 몇 달 내 할 수 있다? 한 달 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할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 매수자 지정 등은 이제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계약 무효. 계약 무효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유동적 무효 판례라고 공부할 거예요.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그럼 이걸 유동적 무효 상태인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원칙 무효. 허가를 안 받고 계약하면 계약 무효입니다. 계약 무효고요. 처벌도 받아요. 이것도 2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법상 허가 위반은, 우리 과목에서 허가 위반은 일단 2년 이하의 징역이 그냥 2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게 토지가 공시지가에 따른 금액인데 이거에 30%에 해당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제재도 이제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허가받았다.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 줘야 돼요.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별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이거. 그래갖고 어쨌든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도 우리가 철저히 숙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실태조사 매년 해요. 그래갖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쓰고 있는가. 그래갖고 이제 전부 다 시군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안 썼다. 그러면 일단 이제 허가받은 목적으로 쓰세요 하고 이행명령이라는 걸 때리고 3개월 내 기간을 정해주고요. 여기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행강제금을 최고 10%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매년 한 번씩. 이렇게. 그래갖고 요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게 잘 묻고 나중에 다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허가받은 목적으로 안 쓰잖아요. 그럼 허가를 취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토지거래가 제 주요 골자였고, 나머지 이제 거기 선매 있지 않았습니까? 135쪽에 선매가 나오는데 이거는 협의매수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이게 허가받은 목적으로 안 쓰는 토지였다?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어요. 그러니까 선매를 할 수 있는데 협의매수 할 수 있어요. 뭐 꼭 선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가격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선매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는 잘 안 하는데 지문 하나 정도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 숫자로 기억할 거예요. 15일 한 달, 15일 한 달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참고하세요, 그냥.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모두 봤고요. 이제 136쪽에 포상금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이번 순환 땐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제가 있었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이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포상금제가 있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제는 누구를 고발해야 되느냐, 신고발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다 암기할 겁니다. 전부 다 암기할 거고, 포상금 지급 절차가 우리 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다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두세요. 있다는 것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제 2장 2편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게 아주 슬렁슬렁 잘 넘어가죠. 제가 별명이 깐깐이지 않습니까? 생긴 게 깐깐하게 생겼죠. 저를 아는 사람은 나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없는데 인상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깐깐하게 생겼고, 깐깐이라고 이제 그래갖고 제가 깐깐한 민우입니다. 근데 깐깐하게 중개사법을 잘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고득점 과목이니까. 그래갖고 나는 깐깐이란 별명을 뭐 이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어쨌든 진도 하나입니까? 또 제가 진도 한. 저는 주어진 시간대로 무조건 진도는 끝내드려요. 예. 근데 어쨌든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초과정에서 이 제도의 연역, 그다음에 이제 지나간 이런 얘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 과정 나갈 때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긴 하는데 3월 달 정도부터는 이런 거 언급 없어요. 그냥 간결하게 딱 나갑니다. 그래갖고 제 특징이 그거라고 그랬죠. 깐깐하고 간결한 수업. 그게 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할 것만 하고 가자. 그죠? 이게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잡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분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떠안고 가면요, 우리 머리 터져요. 나도 중개법 있잖아요. 엄청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시험에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안 하고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2편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이제 끝냈습니다. 이제 실무가 남은 거예요. 실무. 그래가지고 이제 중개 실무 파트, 우리 이제 파트 3로 넘어왔는데, 실무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교재 지금 140쪽에 한눈에 보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실무 체계도인데, 원래. 그래갖고 제가 지금 체계도 작업을 원래 해놓은 게 있어요. 해놓은 게 있는데 올해 체계도를 지금 처음으로 한번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공법 체계도라는 건 들어봤죠? 우리 그저 똘똘이 스머프, 우리 한중민 교수가 이제 체계도로, 공법은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체계도 강의를 지금 공법은 대부분 하고 있죠. 근데 중개법도 지금 체계도로 원래 이제 저도 갖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중개법은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체계도를 익히기보다는 차라리 이론을 익히는 게 더 편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론으로 정리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지금 체계도를 제가 생각 중이에요. 그럼 이거를 보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이 실무의 전체적인 윤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실무는요, 일단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개공 A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무는 중개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는요, 이 토지를 어떻게 중개할까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럼 계획이 실무의 두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알아야 중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사 확인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이 실무의 세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다른 과목들이 다 연결돼요. 민법적인 지식, 공법적인 지식, 세법적인 지식, 공시법적인 지식, 개론적인 지식, 이런 걸 다 요구합니다. 조사 확인에서. 그러니까 이 파트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중개법은요, 다른 과목과 다 연계돼 있어요. 근데 최근 시험에는 중개업법 시절에는 여기서 다른 과목 내용을 무지하게 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정형화돼 있었어요. 있다가 우리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시법도 냈다가 공법도 냈다가 세법도 냈다가 막 개론도 냈다가 우리 쪽에서 막 계산 문제도 내고 그랬었어요. 계산 문제도, 개론 계산 문제. 그랬다가 안 내다가 34회 때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죠. 무슨 과목 내용을? 민법 내용을. 그래가지고 민법 내용을 우리 쪽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민법 문제만 딱 세 문제를 냈어요. 완전 오리지널 민법. 그럼 이 세 문제는 제가 1년 내내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민법에서 공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특별법 쪽에서 나오는, 여기서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임대차법과 부동산 실명법, 업차불이형 겹치거든요. 이건데 여기서 6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민법 관련 문제를 9문제나 낸 겁니다. 우리 쪽에서. 이게. 그래갖고 이걸 그렇다고 시험범위를 벗어났다 얘기를 못해요. 왜 못한다? 조사 확인에 다 들어가요. 실무 쪽에.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민법 내용을 많이 내기 때문에 1차를 동차로 하는 게 이제 유리하다고 그랬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조사 확인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을을 상대로 판매 활동을 펼치죠. 이게 부동산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개 활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중개 활동은 10출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출제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동산학 개론과 연결돼요. 아이다의 원리, 셀링 포인트, 클로징. 이게 이제 연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 사이에 계약이 체결돼요. 그럼 계약서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계약서 작성할 때는, 이때는 이제 우리 과목의 내용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죠. 계약서 작성에서.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이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계약의 이행 단계라는 것은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등기도 해야 되고, 맞죠? 그럼 등기 관련법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이 민법에서 공부하지만 실무적인 내용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실명법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실무적으로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엄청 많이 중개한다고 그랬죠. 그럼 주임법, 상임법을 민법에서 공부하지만 여기서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경매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갖고 이제 경매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경매 대리인 등록을 하잖아요. 법원에 등록해야 되는데 경매업을 하기 위해서 경매 대리인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절차들 여기서 다 공부합니다. 그래갖고 실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중개 계약 계획은 없어요. 어느 교재든 이게 실무 계획은 없습니다. 중개 계획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확인, 그 다음에 중개 활동, 계약서의 작성,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 단계. 여기서 이제 개별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주로 출제는 조사 확인 파트 여기하고 이 파트 계약의 이행 관련 법들, 개별적 중개 실무라고 부르는데 이런 법들을 여기서 다 공부해요. 그래갖고 여기는 출제 비중이 약 20%. 20% 몇 개라고요? 8개. 40개 중에 8개, 8문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20%, 실무도 20%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특이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7개를 출제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무 쪽에서 민법적인 문제를 내면서 35회 때 여기서 무려 몇 개? 13개나 출제했어요. 실무 쪽 비중을 높여놓으면요, 우리가 아주 어려워합니다. 실무가 다른 과목과 연계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내용을 내버리면 이쪽이 어려워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구조를 현재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법적인 내용, 세법적인 내용, 이제 이런 민법적인 내용이 여기서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 이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중개 계약은 의뢰죠. 중개 계약은 지금 빠지고 바로 조사 확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계약서를 쓰는 요령을 공부해야 돼요. 쓰는 요령을 원래. 그래서 실무의 이제 첫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근데 실무에서 중개 계약서라는 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법령 쪽에서 일반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가 서식이 있었죠. 그 서식 내용을 여기서 간혹 출제해요. 그러니까 서식 내용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억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확인 파트에서 다른 과목들이 연계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내는 곳은 일단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조사 확인이 지금 바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41쪽에. 그럼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조사 확인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뢰 받으면 중개대 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을 들어가는데, 조사 확인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의의라는 게 물건을 잘 알아야 중개 잘 할 거고, 물건을 잘 알아야지만 브리핑을 정확히 할 거고, 그래야 이제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게 되고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게 되겠죠. 그래서 조사 확인의 의의는 거기 있고, 그럼 어떤 사항을 조사 확인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물론 브리핑을 해야 될 사항, 그게 바로 확인 설명 사항이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을 조사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건 그거예요. 원래는 이제 FM대로 한다면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확인 설명 사항을 어디까지 무엇으로 조사하느냐, 이게 이제 실무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그걸 안 내고 있으니까 기본기만 딱 짚고 가자고요. 그래서 조사 확인해서 기본기만 짚고 가는데,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뭐 다른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물건 의뢰를 받으면 이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구조, 건물이라면, 그다음에 지목, 토지라면 이런 것들 조사해야 되죠. 그러면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이런 것들을 물건에 표시화하는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건에 표시화하는 사항은 일단은 뭘 보고 조사하는 게 맞겠어요? 이거는 등기부에도 나오고 대장에도 나오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물건 표시화하는 사항은 주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대장이 주가 돼야 돼요. 대장이.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을 통하여 일단은 물건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등을 파악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물건 표시화하는 사항은. 이거는요, 부연 설명 안 하더라도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은 잡혔는지 이런 것들.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뭘 보고 확인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등기상 증명서죠.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토지건물 등기상 증명서로 조사해요. 권리관계는.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가 있어요. 그럼 이건 여기가 토지거래하고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거든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게 있는데 이걸 발급받아 조사 확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표시에 관한 사항을 뭘 기준으로 확인한다? 대장이다. 그다음에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는데 공부끼리 서로 안 맞더라 이거예요. 이걸 불일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대장에 기재된 내용하고 등기부상 기재된 내용이 서로 틀린 거예요. 이걸 불일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장에 이 토지의 소재지가 100번지로 산 100번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그냥 100번지로 돼 있는 거예요. 등기부상으로는. 그럼 누가 우선이냐 문제 지금. 누가 우선이냐. 그럼 이때는 우리가 기준 공부를 따져봤죠. 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을 뭘 기준으로 조사한다고요? 대장. 그럼 이건 소재지죠. 그러니까 뭘 기준해야 된다? 대장 기준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엔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장상,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나오죠. 토지대장 우리 홍수환 교수님한테 공부했죠. 그래서 어쨌든 토지대장 서식 보셨죠? 구경했죠? 그래서 토지장에 소유자 나옵니다. 그러면 소유자에 여기 이제 이렇게 소유자가 대장상으로는 홍박사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등기부상 소유자는 한박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선이냐 문제지 이거. 이게. 이때는 뭐가 우선일까요? 등기부가 우선이죠. 내가 여기다 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건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니까 일단 등기부가 우선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 시간에 등기 절차를 공부하는데 등기 절차를 상상해 보면 이게 딱 답 나와요. 등기 절차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들면 건물을 신축했어. 그럼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이거 일단 대장소관청에서 시군구죠. 여기서 대장을 작성하지. 건축물 대장을. 맞죠? 그래갖고 이제 소유자로서 누군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대장에 작성이 됩니다. 그래갖고 요 대장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하게 되죠. 최초의 등기. 그러면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표제부에 관한 등기, 표제부. 여기는 뭘 보기 기재하겠어요? 대장부 기재하지. 그럼 표제부에 표시되는 사항은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이거죠. 그러니까 소재지, 면적, 구조,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면 뭐가 우선? 대장이 당연히 우선이죠. 그리고 이제 소유자로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홍 박사로 등기가 된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가. 근데 이제 홍 박사가 이것을 한 박사한테 판 거예요. 그러면 등기, 소유권 이행 등기는 등기소에서 먼저 하죠. 먼저 해. 그리고 바뀌었으니까 대장소관청에다 이제 통지해 줍니다. 야, 소유자 바뀌었거든? 하고 통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불일치는 누가 우선? 등기가 우선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한 걸 무지하게 잘 묻는다는 거죠. 아, 무지하게는 아니고 잊어버릴만 하면 물어봐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불일치 관한 사항인데 마지막으로 디귿 있잖아요. 경계의 불일치가 있어요. 이 경계의 불일치는 공시법 시간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해버린 거예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그럼 경계는 지적도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적도의 경계에도 임야도에도 나오는데 이 얘기죠. 뭐 이게 토지가 두 필지가 있거든요.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고 건물이 각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담장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근데 지적도를 떼봤더니 지적도상의 경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도상의 경계는 안 보이시겠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적도상 경계는. 그러면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이냐 현실의 경계가 우선이냐 문제 이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뭐가 우선이다?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 땅이 이쪽 땅을 침범했다는 얘기죠, 지금. 맞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상 불일치의 문제, 요거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판례에서 우리가 공부를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조사 확인의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다 봤고, 나머지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을 차츰차츰 보면서 이제 각기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하게 되는 조사 확인 방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 분묘기직공과 이제 장사 등면한 법률이 등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민법 피간에 나온다는 거 들어봤지요? 예. 안 합니다. 이번 순환 때 안 해요. 나중에 제가 기본서에서는 정장 강의합니다. 이 분묘를 존속시키기 위한 권리거든요. 우리나라 사내는 대부분 분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34회 때도 그랬는데 저는 올해 이거 안 낼 걸로 봤거든요. 35회 때 안 낼 걸로 봤는데 34회 때 분묘지권 한 문제 냈어요. 회피했죠. 그 다음에 이걸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장사등연한 법률이에요. 이걸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그래요. 장사법. 우리가 별너무법을 다 공부하죠. 아니 손님만 잘 모시고 다니면 되지. 이걸 갖다가 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근데 우리나라 사내는 대부분 이제 임야에는 분묘들이 있고 이걸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쪽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걸 특이하게 그렇게 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문제였어요 원래. 근데 이것도 자주 내는 건 아니었는데 이걸 34회 35회 때 각각 한 문제씩 냈어요. 분묘지권 한 문제, 장사법 한 문제. 그리고 34회 때는 장사법 가지고 킬러 문제를 냈습니다. 킬러 문제. 그래갖고 킬러 문제가 뭔지 아시죠? 1년 내내 내가 한 번도 언급 안 한 거. 그런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장사법 시행령 별표를 뒤져봤을 때 별표 봐서도 저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법인묘지 설치할 때 진입로 몇 미터로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봤다니까.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욕 나와요 진짜. 욕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킬러 문제를 요즘 증가 일로에 있는데 그런 내용을 34회 때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 35회 때 또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장사법을 또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번엔 쉽게 냈어요 다. 그래서 뭐 쉽게 그냥 맞출 수 있게 문제를 냈는데 이 내용을 이제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 때는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넘어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장사법 그냥 넘어가고 이제 오늘은 여기 설명서 정도만 구경하고 가시자고요. 우리 실무 가시면 확인 설명서 써야 되겠죠? 당연히 바로 써야 돼요.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을 다른 데 가서 이거 물어보지도 못해요. 이거는 왜? 우리가 메인이니까. 변호사는 법무사한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무 교육을 가갖고 이제 쓰는 요령을 공부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요즘 뭐 실무 교육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 실무 교육 제가 할 때는 확인 설명서하고 계약 쓰는 요령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의했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원래 이 부분에서 확실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무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씁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실무적인 내용을 실무에서 쓰는 내용을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물론 이제 실무와 이론이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의 특색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라 이걸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제 이 확인 설명서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서식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서식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서식 자체를 통째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재 요령, 작성 요령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리지널 실무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식 내용을 통째로 다 암기해야 되고 작성법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서식 있지 않습니까? 확인 설명서 서식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확인 설명서 서식 1번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2번 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서식 있지 않습니까? 3번 서식은 토지에 관한 확인 설명 서식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서식이 있어요. 4번 서식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거용 서식은 무려 6페이지예요. 비주거용 서식은 4페이지입니다. 토지 서식 3페이지. 그 다음에 입광공 서식도 3페이지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서식들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서식 내용을 모두 암기해야 되고 기재 요령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서식의 내용을 모두 이제 암기해야 돼요. 영문 서식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요. 이제 주거용 서식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합니다. 그러니까 기재 요령과 기재 요령을 모두 숙지하고 나머지 서식은 주거용 서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딱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서식 내용을, 주거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나머지 서식들은 차이점만 정리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재 주거용 서식만 딱 실려 있는 거예요.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암기하려고 애쓰지 말고 요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생겼구나라고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럼 주거용 건축물 서식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유형이 단독인지 공동인지 오피스텔인지 이렇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란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오피스텔인데 거주용으로 쓴다는 얘기죠? 주거용으로. 그래갖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국토부에 질의를 2번 했지 않습니까? 국토부 담당한테 질의를 2번이나 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왜 그런지 이제 말씀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랬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뭔데? 궁금하지 않아요? 원래 오피스텔은 우리 건축물 대장을 보면 업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업무용으로 돼 있으면 2번 서식 써야 되죠.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 써야 돼요. 근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쓴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실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오피스텔이. 그러면 전입신고가 되는 것은 주거용이에요. 이건 주택으로 간주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개보수가 문제예요. 우리 중개보수 체계가 주택과 주택으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럼 오피스텔과 주택이 틀려요, 보수가. 둘이 틀립니다.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내가 2번이나 국토부가 붙은 거예요. 오피스텔 그럼 이거 보수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실무에서 당장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했는데 두루뭉실하게 답변한 거야, 처음에. 보수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야?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깐깐이가? 다시 물어봤지? 변경이 안 됐다는 말은 나도 안다. 그거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오피를 적용하느냐? 주택을 적용하느냐? 확실히 답변해라, 이거. 그래갖고 결국은 답을 받아냈지. 뭐로 받아야 될 것 같아? 주택으로 받아야 될까? 오피스로 받아야 될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떤 교재인 거 잘못 써져 있던데 우린 중개 보수 있잖아요. 대장상 용도로 갑니다. 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로 가요. 저는 그거 사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국토교통부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대장상 용도로 간다. 중개 보수는. 그럼 뭘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오피 적용하라는 얘기죠. 오피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그 정도만 하고요. 이제 보수에 대해서 다시 이제 또 말씀드려요. 뒤에 나오니까. 그럼 이제 확인 설명 이렇게 이제 표시하게 돼 있고 외면지 교환이 있는데 표시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확인 설명할 때 우리 근거자료 제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시해야 되는 것들 다 표시해야 돼요. 권리증,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용계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열람, 국세 완납 증명서, 그다음에 지방세 납세 증명서, 그 밖의 자료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갖고 이런 것들도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기억을 다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거 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태화한 자료 요구했다, 불응사실,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그런 사실을 여기다 모두 다 기재합니다. 그다음 이제 유의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반협박성 문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기본 확인 사항은요, 중개의뢰인한테 협력을 요구하지 못하고요, 직접 개공이 조사하여 기재한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거는 개공이 현장 조사든 공부상 조사든 직접 조사하여 기재한 나이다.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의 표시랑 그래가지고 토지 건물로 나눠갖고 토지, 소재지 면적, 지목 다 표시하고 실제 이용 상태 기재하고요. 건축물란은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그다음에 구조 용도 방향 모두 기재하고요. 그러니까 방향도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내진 설계, 내진 설계가 뭔지 알죠? 지진. 그래가지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이런 것들. 참고로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없는 건축물 대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제 기본서에 건축물 대장 샘플을 제가 실어놨었는데 다 빼버렸어요. 분량 때문에 싹 빼버렸는데
건축물 대장에 띄어보면요. 뒷면에 건축물 대장 뒷면을 보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기재가 돼 있어요.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에 건축된 건물들은 전부 다 건축물 대장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건축물 대장 떼보면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이것도 전부 다 이제 표시하게 돼 있는데 건축물 대장 뗐을 때요. 우측 상단이죠. 우측 상단 맨 위에 보면요. 특이사항 그래가지고 건축 위반 사실 있잖아요. 거기 빨강으로 팍 떠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특이사항 그래갖고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떠버리면 이 물건 중개할 때는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히 분석해야 됩니다. 위반사항이 뭔지도 다. 웬만하면 물건 버려 불고요. 버린다고 그래.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모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장을 보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를 보세요. 권리관계는 소유권이냐 소유권이냐 등기상 증명서 떼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모두 기재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재하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 기초니까 잠깐 따져볼까요? 그러면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한민호 레이스. 그럼 한민호 성명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더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 설명서에다가? 아, 면적은 여기 있는데 무슨 뜬금없는 면적을 적어 여기다가. 권리관계인데. 그래갖고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게 이제 인적사항이죠. 근데 요즘 주민번호는 웬만하면 안 쓰지. 그러니까 생년월 정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대충 쓰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소유자 한민호. 왜 그러냐면 주소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시흥시 거주 이런 식으로 확실한 주소는 안 써주고 이 정도 써도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등기부 우리가 주거든 다 등기부로 한 분은 줘요. 서비스로. 건축물 대장도 토지장도 줍니다. 서비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미 여기다 제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공란으로 놓으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유권에서는요. 이거 공란으로 놨잖아요. 성실 작성 의무 위반이에요. 업무정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설명서는 웬만한 빈칸으로 놓으면 안 돼. 전부 다 써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란은 상동 그럼 되겠죠? 상동이 무슨 뜻이에요? 위와 같다. 아니면 이제 위와 같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위와 같음. 이 정도. 어떤 분은 봤더니 쓰는 걸 봤더니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주소 쓰고 주소 풀 다 쓰고 거기다가 여기다가 전화번호까지 쓰는 분이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외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저당권이 잡혀 있다. 그러면 근저당, 채권, 최고액 다 적어야 돼요. 적어줘야 되고 저당권자가 누군지 이 정도. 그래갖고 어디 지점인지 이 정도까지 적어줘야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토지이용계 공법상 이용자 및 거리구제 3번 난인데 이 부분은 이제 토지이용계 확인을 확인해서 용도지역 지구구역 그 다음에 건폐율 용상을 다 적어야 되고요. 건폐율 용상안이 문제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는데 이거는 시군조례에 나와요. 여러분들 도시계획조례에 있다는 거 아시죠? 도시계획조례 보고 기재해야 돼요. 이건 토지이용계 확인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설 지구단위계 이것도 적어야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투기지역 투기관리지구 여부 다 기재합니다. 공부에서 이제 표시가 안 되는 거 있죠.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걸 확인하기 기재하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을 적게 돼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임대차 확인사항 그래갖고 요게 지금 올 35회를 대비할 때 이 부분이 개정된 사항이었어요. 그래갖고 올해 개정된 사항은 35회 때 거의 출제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딱 하나 관리비만 갖고 물어봤지. 이 밑에 있는 관리비 그것만 갖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개정사항은 개정된 해에 거의 집중적으로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 회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확실히 이제 짚고 가는데 어렵지 않아 이거. 그래서 임대차 확인사항을 갖고 특별히 전세 사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확정일자 부연항 정보, 체납 정보, 그다음에 전입세대 확인서. 이거 기억나죠? 확인설명사항에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 이거 브리핑하라는 거 다. 그러니까 확인설명사항이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확인설명사항 그래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 민간임대 등록 여부, 그다음에 갱신요건 행사 여부까지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항으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요게 좀 특이한데 우리가 기초지만 잠깐만 짚고 갑니다. 이게 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했는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임대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하게 돼 있죠. 개공도 서명 또는 날인하게 돼 있어.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우리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그랬어요? 서명 및 날인이었죠. 근데 여기만은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럼 헷갈리지 마세요. 정리합니다. 거래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서명 및 날인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해야 돼. 무조건 개공과 중개인한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근데 임대차 확인 사항란,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시 임대차 확인 사항란만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그렇게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또 내려가면 입지 조건란, 요건 이제 주변 환경인데 요거 네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도로, 대중교통수단, 그다음에 주차장, 교육시설 이렇게 도대, 주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6가지였는데 2가지가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요거 4가지가 들어가 있고 현장 납사 기재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이번 35에 대비할 때 요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관리비. 요 부분이. 원래 관리비는 있었거든요. 경비실 관리주체는 있었는데 관리비 이 부분이 추가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갖고 이번 시험에 이걸 물어봤는데 관리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이거? 말씀 안 드렸나? 그럼 네가 얘기한 거 다 기억나며 이놈아. 지금 속으로 그랬죠. 그럼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고 그랬죠. 특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을 주인분이 원래 증액 제한, 월세 증액이 5% 제한이잖아요. 5% 오늘 이제 합니다. 5%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 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시세랑 안 맞을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OP에 지금 월세가 통상 80만 원 정도 되는데 요 임차는 현재 50만 원 내고 있는 거야. 그럼 올려봤자 이거 5%니까 5, 25,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5% 2만 5천 원 딱 올려놓고 관리비에다가 나머지 15만 원을 더 얹히는 거지. 관리비에다가. 그래가지고 관리비 내역을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갖고 관리비 포함되는 항목이 뭔지 모두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1년간의 관리비 평균액을 적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신축은 어떻게 할 건데? 신축은 관리비 어떻게 나오냐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만. 그래서 어쨌든 관리비를 적게 돼 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호시설 유무. 이제 1km 내에 뭐 장례시장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오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는가. 모두 현장 답사 기재하게 돼 있고 장차 얼마에 할 건데 예정 금액 다 적게 돼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도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 부담할 주세율 세율.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 농어촌 투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걸 모두 세율까지 기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법 시간을 공부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법이 중요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실무에서 진짜 그 사고 터지는 걸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물건이었어요. 유흥 물건이었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일반 세율을 적어 놓은 거예요. 개공이. 그거 계약금 다 물어줬습니다. 개공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중대한 과실이. 중과세 된다고 손님이 안 산다는데 뭐. 나 세배 이거 못 낸다. 왜 얘기 안 했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세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무적으로. 그래서 세법 우리가 16개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율까지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항은 개공이 직접 조사하여 기재한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 사항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